지금 정치권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탄핵이 수상하다, 위험하다,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대표도 지금 우리가 대선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쪽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은 것부터 조금 짚고요. 이 다음에 그 박근혜 쪽의 의도가 뭔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우리 증거 있거든 자료 보충해가지고 제출할 게 다 했지만 뻥카였어.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한 게 없었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치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어떤 걸 집어넣어서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든 만들어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박근혜 씨가 다른 것은 총 어쨌든 5개의 범죄의 루틴에서 추가로 나와서 이제 이게 세월호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도덕적,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다른 루틴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어를 해댔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지금 가보시면요.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계속 추가 이것이 팩트라는 걸 추가 보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추가 팩트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것을 보면 총 29건의 보고 지시사항 회의가 있었어요. 당일날 오후 4시 이전에. 그중에요. 신경을 좀 써서 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직접 박근혜가 지시한 사건이 3건입니다. 3건이고 보고를 받는 것이 29건 중에 26건입니다. 그런데 이 26건 중에 분석을 해보면 서면을 제외한 통화로 전화 통화로 보고받은 게 총 9건이에요. 그 나머지는 서면입니다. 그래서 총 29건의 보고와 회의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게 시간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헌재가 야 자료 좀 내봐. 그랬으면 홈페이지 거 긁어서 냈으면 그죠? 헌재에 냈다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 거 긁어서 긁어서 냈으면 거기에 따른 증빙 자료를 내야 되는데 단 한 가지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그게 증빙 자료잖아. 자기가 쓴 거 그게 증빙 자료야. 굉장히 이제 정말 제가 분노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뺍시다. 그런데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10시 13분에.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라도 내면 되잖아. 그 통화 기록 내면 되잖아. 둘 중에 아무나. 그것도 안 내.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안 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만약에 못 내겠으면 10시 30분에 해양 경찰청장과 전화로 지시를 했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해양 경찰청장의 전화 기록을 내면 되잖아. 내용은 안 내더라도. 그것도 안 내. 거짓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후 4시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주무시는 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요. 내가 범죄자야 하나만 증거를 들이댈 수 있으면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깨어는 있었구나. 그러니까 코미디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세월호 7시간은 이렇게 됐다. 제출을 했어. 출처가 어디냐? 청와대 홈페이지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 논리에 좀 가까워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들도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 증거 같은 걸 조작해서 낼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게 들통나면 진짜 확실하게 탄핵이니까 그렇게는 참아 못하는 살떨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같은 사람들은 정규제 TV 같은 데 나오고 친박 집회 같은 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근거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할 도리를 다 했다. 자기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탄핵을 처음 맞아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통화 기록을 못 찾겠다라는 이슈 무슨 이게 디지털 시대에 통화 기록이 어디 무슨 창고에 박혀 있는 서류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못 찾겠다라는 건 통화 안 했다는 뜻이지. 엄밀히 따지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통신사의 전화번호만 가지고 시간대로 가서 조회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록인데 그 기록이 우연히 서버에서 상실됐을까? 삭제됐을까? 아니 워낙 이제 대포폰을 썼으니까 내 말은 그냥 캡처만 해서 줘도 헌재사 했구나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캡처해서도 못 주잖아. 청와대발 전화로 하지 말고 받은 사람 폰이라도 뒤지란 말이야.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보세요. 국가안보실장하고 7번을 통화했다는 거예요. 최초 통화가 10시 15분에 있었고요. 10시 30분에 해양경찰청장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누구하고 있었냐면
그 외교부 수석하고도 있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오전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냈으면 아 박근혜하고 통화는 했구나라고 국민이 이렇게 신뢰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 10시에나 11시경에 또는 9시 반경에라도 누구하고 외부에 단 한 통화라도 했으면 아 정신 차리고 있었구나 라고 신뢰를 좀 보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7시간 동안 프로포폴 처맞거나 뭐를 처먹어서 정신을 해롱해롱 하고 있다라고 지금 국민이 모든 걸 의심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하나만 증거를 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서면 지시 26번의 서면 지시와 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관저에 입출입 내역도 내달라고 하니까 안 내. 그리고 결국은 정호성이 다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면 보고를 막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건데 왜 홈페이지에는 29번의 보고 지시와 전화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치냐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탄핵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개념이 계속 혼돈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세월호 당일날 특별히 뭘 하지 않았다는 게 특정한 어떤 법에 위반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형사적으로만 생각하면. 맞아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건도 그렇습니다. 자기들 실드를 그렇게 치면 돼요. 아니 뭐 국가 정책 하다 보면은 결이 안 맞는 사람들에게 지원 안 해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형사적으로는 법을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헌법 위반은 위반입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가 국민이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지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지 말자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태도로 보면 형사법적으로는 예를 들면 형사법에 배가 무너질 때 대통령은 깨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게 징역 몇 년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법률이 없지 않는 한 그게 박근혜가 형사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행하는 자의 책임으로서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헌재에 가서 이 사람을 탄핵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헌법사범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월호에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민이 다량으로 세월호처럼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면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요. 자, 근데 세월호 이야기는 답이 너무 뻔해서 세월호만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그들의 실드는 일단 언론 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특검이 그것을 확인해주는 형태로 계속 지금 쳇바퀴 돌듯이 돌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건데 이 사람 이야기 한번 잠깐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김문수, 최근에 김문수 행적 봤죠? 예. 이 사람이 대체 예전부터 김문수가 했던 그 여러 가지 말들은 저 사람이 예전에 한때 운동권이었나 싶을 정도이긴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더라. 아 정말 쓰레기. 박근혜 대통령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온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가. 자체가 먼지거든. 저는 덩어리에 거대한 먼지거든. 털어낼 수가 없지. 그거 하나가 그냥 먼지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의 발악적 변태의 미학을 난 보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문수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까? 그리고 저는 소위 박사모나 소위 탄기국의 집회에 참여를 왜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몰랐던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요? 서경석 목사하고 같이 다니면 버려요. 또 엉뚱한 사람을 끌어들여. 아니요, 서 목사가 버려놨어. 그러니까 제가 신비님도 저기 박사모 집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버릴 수 있어. 계속 무대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털어도 먼지 안 나온 사람이네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죠. 서경석 목사가 어쨌든 예수를 배신하고 악의 축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도지사 할 때부터 서경석 목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얘를 완전히 배려놔 버렸어요. 그런데 김문수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떴다방식 지지를 박근혜한테 보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새누리당 내에 황교안 대선 출마가 굉장히 유력한데 네. 불명확합니다. 제가 볼 땐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친박 적자를 누구한테 내려보낼 거냐에 내부 기싸움에 돌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그 적임자다라는 걸 자인하는 그렇죠. 것이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요. 황교안이 죽어버릴 경우에는 15%의 완고한 패륜 집단의 지지 세력. 자기가 박정희처럼 온갖 수십 년을 집권하고 온갖 개짓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영웅적 칭호를 한 방에 그 15%를 얻어버릴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이 15%를 기본으로 지지층을 확보한 후에 이번에는 어차피 떨어지거나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들을 대변하면서 다음에 15%를 완고하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싸움이 시작됐다. 위기가 최대의 기회다. 최대의 기회인 이런 거지. 거라서 예, 지금 예. 이쪽이 쫄딱 망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적자로서 바로 인정받고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적으나마 남아있는 그 유산을 좀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판돈을 불려 나가겠어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고요. 새끼가 남의 논에 들어가서 지금 이삭죽기를 하다가 나중에 진혼이라고 우기려고 지금 하는 짓거리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도요. 대선 끝나면은 새누리당 당직 전당대회 같은 거에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키려고 노력했다.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욕심을 부리는 거고. 그래서 김진태와 윤상현, 조원진 이들이 이제 촛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차 싶어서 이제 김문수가 후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오히려 친박들 니네들 뭐 하고 있어? 빨리 집회에 나가라고 최근에 이제 김문수가 친박들을 채찍질하는 이런까지 이제 이르렀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막 돼가다가 예. 이제는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들한테는 영웅이 탄생한 겁니다. 새로운 그렇죠. 영웅이. 그러니까 한때는 대선 주자로 불리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직도 자기한테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대구에 내려가서도 지잖아요. 그렇죠. 선거에서 떨어지잖아. 그러고 보니까 얘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이구나 지금. 그렇죠. 예. 나 잠깐 의원으로 착각하고 있었네. 그래서 어쨌든 김문수의 말투와 움직임을 보면 친박들이 적자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곧 그것이 가시화될 거다. 그래서 또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관전 포인트다. 이걸 너무 편견적으로 보지 마라. 재미로 즐겨라 그냥 즐겨라.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점점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헌법재판소 안으로. 강인훈 재판관이 주심이잖아요. 이건 물론 뭐 의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증인들을 집어넣으니까 더군다나 증인을 집어넣어서 지금 헌재가 8명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2월 탄핵이 물 건너가 버린 거예요. 2월 사실 말일까지 증인에 대한 심리 같은 걸 해야 되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증인을 데려다 놓고 증인 신문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을 하는데 니들 도대체 의도가 뭐냐 이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용을 들어보면 박근혜한테 불리해. 근데 박근혜 변호인단 대리인단이라고 쳐나와가지고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정말 박근혜 대리인단들은 부끄러운 짓 하는 거거든요. 결국 박근혜 대리인단이 생각하는 세상의 시나리오는 헌재 재판관들을 열받게 만들어 가지고 무슨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혈압이 터지거나 하게끔 해서 하나를 유고시켜버리는 거야. 유고시켜버리는 잠깐 게 정말 의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모론이다. 야. 그 시나리오를 짠 게 아닌가 싶어요. 계속 열받게 만드는 근데 거야.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연시키겠다는 전술은 전체적으로는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의도 내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박근혜 탄핵 기각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떠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도 했고 지금 이제 각 팟캐스트가 다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5대 2대 1설. 찬성 5, 반대 2,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 하나.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그 일이 6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6대 2면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사람이 중간지대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 요게 이제 각 정파들마다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흔들리고 있으니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써먹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정반대로 탄핵이 위험하니 촛불 집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또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 진원지가 있는데 물론 기존 언론들에서는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어차피 위험 비효일 뿐이다. 어떻게 탄핵하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다 알겠느냐 하지만 이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뭐 헌재를 흔들기 위한 용도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됐냐를 보시면 돼요. 그럼요. 누구 추천으로. 거기에 박근혜나 이명박의 추천이었던 사람들, 대법원장 추천, 국회에 여야 합의로 추천한 사람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거기서 박근혜 추천했던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엔 엄중하게 촛불이 막 100몇십만씩 나올 때는 아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탄핵 인용할 수 있던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라고 불리우는 보수 집회가 많아지고 이쪽
촛불이 적어지기 시작하니까 원래 본성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건 당연한 의심이고 친박들이 그것을 써먹든 이쪽이 써먹든 어쩌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일단 여의도부터 따져봅시다. 여의도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의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의도 남도에는 어떤 은행가가 있고요. 북쪽에는 이제 정치가가 있는 정치가 얘기입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기각설은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작동돼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 기각설은 저는 새누리당에서 배포한 하나의 모략 정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 기각설에서 가장 효과를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누리당입니다. 네, 친박들이죠.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을 뒤흔들고 황교안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새누리당이 붕괴되거나 또는 박근혜가 탄핵 인용될 거라고 확정이 돼버리면 새누리당의 정치력이 완전히 제로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을 그나마 지역 연고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지해왔던 사람들도 못내 아쉬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각될 거라고 한다면 이 못내 아쉬움이 결집돼 버린다는 겁니다. 저 바닥에서부터. 아 그래 기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굉장히 유력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추가 탈당 움직임이 친박 사이에 있죠. 근데 이 추가 탈당의 움직임을 저지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야야 기각될 수도 있겠네. 잘못 나갔다 좆되는 수가 있겠네. 바른정당 갔다간 이건 그냥 끝나겠네. 라는 두려움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하시고 이거의 원인이 어디에 나왔냐면 정우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른정당에 해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해군? 돌아와라. 네, 돌아와라. 그래서 해군설을 퍼뜨리면서 이게 이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친박, 그러니까 친일 독재 2, 3세대들의 재결집을 노리는 게 기각설의 최대 수혜자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효과는 이쪽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이제 반대론도 가능하죠. 아니, 우리도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원래도 결집할 수 있는 지금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 리스트를 보고 이들이 헌법재판관이 누구의 의수 됐느냐도 보면 애초에 출발점이 위험했다니까요. 애초에 출발점이.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박근혜 탄핵으로 몰고 갈 때는 그 분위기 짓눌렸던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촛불이 만들어낸 탄핵이면 촛불이 다시 활로를 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얘기 중에 지금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만일 그렇게 뭐 약점을 잡혔든 성향이 그렇든 타고나길 그렇든 지금 배신 때릴 놈이 예상이 보인다고 치면 뭔 짓을 해도 결국은 배신을 때리지 않을까요? 이게 탄핵에 대한 것들이 촛불이 다시 타오른다고 해서 지금 어차피 배신 때리려고 맘먹고 있고 합의 본 애들이 마음을 돌려먹을 만한 여지가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그게 오히려 더 두려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2명의 기각을 하겠다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재판관 중에 2명이 나 기각시킬 거야, 반대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압박은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저들한테 유리할까요? 지민이. 저들한테 유리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떠도는 소문은 심리적으로 너의 2명 반대하는 이름을 날리는 건 뭐냐면 누가 임명했는데 너의 주제를 잘 알아라. 잘 알아 임마 하고 압박을 심리적으로 주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심리적인 그러니까 거거든요. 아예 대놓고 너는 어찌 됐건 간에 기각시켜야 돼라는 메시지를 보수단체를 비롯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주고 있다는 얘기죠. 걔들한테. 당연히 그렇죠. 니들은 끝까지 기각시켜야 되는 놈들이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당연히 거 주고 아니에요?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할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부터는 손해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자 보급론을 지금 새누리당이 얘기하고 있잖아. 이 보급론에 보더라 우리는 이미 80% 시민이 이미 고지를 점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진에 들어가서. 점거하고 있는데 보급을 차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서석구 변호사가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송 변호사죠. 송 변호사가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저들의 보급론을 끌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보급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우리 민주 시민들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저들은 이제 공격에 반격에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반격에 나서고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이 최고 지금 노릴 수 있는 건 헌재 재판관의 마음을 돌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들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분석을 해보면 여의도에 떠돌고 있는 탄핵 기각 소문은 우리한테 오히려 불리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재집결하자. 야당이 다 세 명이 손잡고 이번 집회에 나가자. 그래서 막 100만 다시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 신비님의 그 논리는 굉장히 편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당하는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저들이 뭔가 이득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그런 건데 그 압박이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압박이 이쪽은 여론상으로 봐도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의도를 갖고 그걸 투척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외면을 해버리면 대응이 안 되면서 오히려 왜곡된 이론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이쪽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의도로 뿌렸건 기각해야 된다는 의도로 뿌렸건 간에 현상적으로 도는 어떤 정보, 지금 찌라시 같은 정보지만 개연성은 있잖아요. 요 정보가 흘러나왔을 때 정반대 방식으로 반박해주지 않으면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진짜로 그게 압박이 돼버리는 거죠. 여론이 한쪽이 왜곡된 거라도 친박 여론이 붕 뜨면 그 여론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여론으로 눌러주는 효과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여론이 아니에요. 그게 프레임을 쥔 자가 던져준 떡밥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80%를 국민이 헌재에서 인용하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뭐 헌재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솔직히 제가 이번 방송 솔직히 얘기할게요. 박사모 집회 3만 명 넘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3만 명 정도가 넘어가고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고 이것이 새가 부풀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의 주체성을 알아라고 계속 푸싱을 한다면 헌재 의원 중에 한두 명만 마음을 돌리면요 기각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용할 거라고 지금 국민 80%는 믿고 있고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이기는 싸움인데 저들이 어떤 수작을 써서라도 한 명만이라도 만약에 마음을 돌려놓거나 또 다른 한 명은 출근을 못하게 해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 시작됐을 때 사실은 이게 예상되는 고비였어요. 그렇죠. 아니 그들은 가만히 당하고 있나? 어떻게든지 프레임 전환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론 싸움이거든. 언론이 돌아서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은 돌아섰다고 볼 수가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정규제 TV 같은 걸 통해서 여론을 발전시켰다라고 저는 자기들끼리 자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근혜가 지금 노리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부터 얘기가 돼야죠.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사퇴. 최대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사퇴 이전에 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나오는 날짜가 3월 9일 탄핵 결정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박근혜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막판쯤에 대통령 나갈게. 내가 당사자인데 안 나가면 어떡해. 그러면은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 끌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이정미 재판관 사퇴할 때까지 박근혜 나가네 마네를 저울질하면서 계속 갖고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정미 재판관이 어떤 단단한 뚝심을 갖고 상관없다. 며칠까지 나오지 않으면 결정 내리겠다라고 해버린다면 말이 안 되지만 자기도 갖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니 일정 조율 잘해봐. 내 임기 끝내고 나갈게 해버리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헌재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을 하면서 지침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3월 13일 이전에 판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헌재 내부의 지침입니다. 지침은 아니고 바람이라고 해야지. 아니 이건 지침으로 작용돼요. 거의 지금 왜 그러냐면 대행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면서 말한 건 재판관들의 지침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법조계 내부에서는 지침이라고 보면 이정미 권한 대행은 13일 이전에 판결을 하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되냐면 20일이나 22일까지 변론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기춘이 20일이거든요. 그죠? 20일 날 출석을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15명에서 8명을 헌재가 증언으로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변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3일 이전에 3월 9일이나 또는 그 이전에 판결을 하려면 평일을 걸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평이가. 그렇다고 친다면 적어도 22일 이전에 변론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증명을 헌재는 반드시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처음에 헌재가 선재 소장이 있었을 때는 신속성과 엄격성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정미 권한대행이 하면서 공정성과 엄격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지침이.
판결 지침이. 신속이 없어졌네요. 예, 신속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쨌든 서석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포기한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서석구 입장에서는요. 이대로 갔다가는 99.9% 또는 200% 인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변호인단하고 박근혜나 새누리당은 다 인용이다. 이거는 뭐 뒤집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법리적으로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엎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꼼수를 통해서 공정성과 엄격성에 위배했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예,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다지고 있는 겁니다. 명분을 저들이.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재는 분명히 우리 편이 아니다. 특히 이정명 우리 편 아니다. 이거를 전제에 놓고 지금 토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전제는 또 필요해. 네.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힘의 힘대 균형에서 우리들 말처럼 말하면 우리가 인용이 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건데 우리가 당해왔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표현한다면 되게 합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박근혜가 하는 짓이나 헌재에서 대리인단들이 하는 짓이나 비상식적인 건 누구나 혀를 끌끌 차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80%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여론조사가 변함없이 2달 동안도 그런 느낌을 갖고 봤을 때 그들이 노리는 꼼수는 탄핵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고 탄핵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임기 끝까지 간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정미가 그만두게 되면 7명 남잖아요. 7명 남았을 때는 사실상 헌재가 그것을 심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이를테면 이렇게 된 거죠. 반대 2명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정미가 찬성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5명밖에 남지가 않는 상태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결론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헌재가. 7명이 되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내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은 숫자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사 6명이 돼서 탄핵을 인용하든 6명이 안 돼서 기각이 되든 간에 그 명분, 탄핵 기각 또는 인용의 명분이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무슨 수를 들고 나오냐면 부족한 헌법재판관을 충원해야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는 청문회 기간이라든지 아니 원하는 사람 아니어도 돼요. 청문회 기간이라든지 검증 기간을 하면서 또 2달, 4달을 대법원이 대선무효 소송을 아예 안 여는 것처럼 그게 충당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뭐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또 국회가 뭐 지명한 사람 이런 식으로 또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면 그들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고 청문회가 열리고 그 과정에서 또 계속 딜레이가 되는 과정이 또 생기면 또 계속 연기가 되는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글쎄 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예상 못한 바도 아니에요. 뭐냐면 지난 가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 벌어졌고 도저히 저것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를 했을 때 즉각 하야 이런 거를 내세웠었고 근데 한편에서는 헌법 안에 그 방식이 있으니까 탄핵으로 가야 한다. 뭐 등등의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탄핵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장단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다 했었어요. 탄핵이 헌법 내의 방법이라 좋기는 하나 과연 뭐 그 이후에 황교안 대행이 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의 헌재를 믿을 수가 있느냐의 문제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 뭐 등등을 얘기를 쭉 했었다고 다 예상되었던 이야기야. 근데 막상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그 일이 진행되다 보니 가장 큰 문제인 국민들의 인내심 테스트가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야, 쓰바 진짜 뚜껑은 열리고 이제 뭐 봄이 오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금 막 거의 다 대선판이라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뭐야 이거 안 해?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게 들어갔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3월이 지나도 헌재가 뭉개고 있다. 그리고 이게 하세월이다. 지금 꼬라지를 봤을 때는 한 명을 충원을 한다 그러면 2달 이상 딜레이가 될 것이요. 충원을 안 한 상태에서 또 저쪽에서는 엄격성과 뭐를 들고 나올 문제이고 또 이게 그 1명 2명 사람들의 그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인용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다 등등이 되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이거는 지난 가을에도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만약에 국회에서 그 탄핵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같은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한편으로는 아니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니야 안 된다면 사실은 안 되는 그러니까 헌법 바깥의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사실은 약간의 그런 식의 기대감도 있네? 라는 이야기도 했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그 길, 한 3개월 후에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분의 2가 참석해야 됩니다. 회의에. 9명이잖아요. 그러면 최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태라면 그리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도 9명 중에 6명 잊어버려. 그러면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정미가 13일 날 이 나가면 몇 명이 남냐면 7명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 7명 중에 단 한 명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6명만 참석할 수가 없다고. 3분의 2가 모여야 회의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건 명확하게 혼돈되면 안 됩니다. 6명만 찬성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기각에. 그러니까 회의 자체가 6명으로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13일이 지나버리면 무기한 연기가 돼버리는 것이고요.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첫째, 어떤 경우든 황교안 대행 체제나 기타 체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임명을 해야 되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준비 과정이 최소 2,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박근혜는 2월에서 변론을 종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특검의 목표가 있습니다. 특검이 28일 날 끝나버리면요. 이 모든 사건이 일반 대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 사항이니까 일반 검사한테 안 가죠. 대검으로 넘어가죠. 대검으로 넘어가는데 대검에 넘어가면 이 법률적 관계를 희석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 또는 여기 대법원에서 이거를 다시 문제를 읽어보는 데만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은 아직도 살아있는 그들의 법마피아들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특검과 대검 간에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된다. 새로운 싸움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유를 넘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식은 1단계, 2단계까지 박근혜가 전부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저는 큰 문제다. 이게 바로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되든 이 두 가지 방법 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솔직히 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고난대행이 만약에 13일 사퇴하고 그대로 판결을 내린다 해도요. 또는 그 사람이 사인하고 나가서 13일 이후에 판결한다 해도요. 평일이나 회의를 걸쳐야 돼. 공식 회의를 걸쳐야 돼요. 재판할 때. 그럴 때 한 명만요. 못 나오게 하면 끝이에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박정희 추종자들이나 박근혜 추종자는 거의 광신도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7명에 대한 전체의 재판관에 대해서 호위무사가 우리가 다 돼야 돼요. 아 정말이에요. 그 사람들 지켜야 돼.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가버릴지 또는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와서 갈지 라면 먹다가 확 가버릴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출근길이 막혀가지고 또 거기서 싸움을 하다가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 또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 예,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저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대한 빨리 판결하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 성향으로 보면 하고도 남습니다.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다 해야 되는 거죠. 뭐 헌재에서 주고받는 이야기 같은 거 보면은 가관이잖아요. 재판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런 자들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이제는 신비님 말씀하신 게 진짜로 성지처럼 현실화될 수 있는 날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과정도 지난하고 지겹고 뭔가 불안감도 생기고 그러한데 어떤 파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지점에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진짜로 신이 계신다면 정말 한국 사회를 확 뒤집어 엎으라고 그래 그게 기득권들의 무리수야. 니들 용서해 주려고 했다.
법적으로 뭔가 법에 맡겨놨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녀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저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한국 사회 확 갈아엎어라 그러면서 기회를 주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방송하는 사람들이요 메시지를 전할 때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음모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사람들 그 방송 안 들어요.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은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보자. 탄핵이 기각되면 그때 생각해야지. 국민들 그러면 한 300만 명 광화문에 쏟아져 나오겠네. 그런 방식으로 좀 희망을 좀 주시라는 거예요. 걔네들 꼼수를 예전에는 몰랐어. 그들이 그렇게 몰려있지 않을 때는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거짓말까지 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놓던 조중동 같은 언론들이 박근혜를 지금 호위할 수는 없어요. 박근혜는 탄핵시키고 최소한 문재인 부류가 대통령 되는 거를 반대하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언론까지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사실 이 상황을 벗어난다는 건 탄핵이 몇몇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기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대세에 크게 변하는 건 사실 없다고 봐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그런 관점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죠. 일단 저 언론은 믿지 않습니다. 언론은 언제든지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게 언론이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말이에요. 이정미 재판관과 서석구와 손범규 변호인단이죠. 이 두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우리가 관전을 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말이죠. 기각이 됐을 경우에 박근혜는 굉장히 호기를 맞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올 거고 지금처럼 평화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저들이 얘기하는 군대를 동원해라, 뭐 계엄을 때려라 하는 식의 그게 힘을 받을 수 있겠구만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결국 내전적 상황으로 끌고 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류상에 없었을 만큼 위대한 이유는 14차에 집회가 있었고 232만, 1200만이 몰려 나왔는데 폭력 사태가 한번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폭력, 피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정권을 교체할 시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계속 밀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 평화시. 분노한 시민들이 미친 듯이 광장에 나오지만 폭력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차라리 폭력으로 해줘. 박근혜는 막 기도할 겁니다. 제발 폭력 좀 해.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는 이런 애들이 그러잖아요. 뭐 50대가 전소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친 거 아닙니까? 그죠? 50대가 우리가 경찰차 50대를 불질러 버렸대.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해 지들끼리 집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큼 폭력을 유도하지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각되거나 또는 연기돼서 분노한 시민들이 정말 이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그들이 다시 정권을 연장되는 이 꼴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태를 처음부터 끌고 온 거는 촛불민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촛불민심이 최근까지 조사에 한 거에 의하면 계속해서 변함이 없어요. 초창기의 것과 뭐 태극기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아닌 것 같아. 또는 탄핵이 글쎄요. 이제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즉각해야 된다.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는 어쩌면 지금 그러니까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선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따 씨 점잖게 해볼라 카이 안 되겠네. 이제 이래 될 수 있는 거죠. 역시 속전속결이 좋았던 것 같아. 연착륙을 해보려고 석 달, 넉 달 기다려봤는데 해보잉 안 되더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점잖게 대해가지고 말귀를 알아먹는 놈들이 아니고 역사는 역시 그런 식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교훈 속에서 훨씬 더 이쪽에서 강고한 결집력을 가지고 이런 식의 그냥 그 헌법 안에서의 또는 지금 뭐 대선에 몰입하고 있는 그냥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정도를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훨씬 더 지금보다 상황이 급변할 수는 있죠. 지금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전체적인 큰 판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판하고 다른 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5.18도 그렇고요. 4.19도 그렇고요. 언론을 등지고 했던 싸움이었어. 그렇죠. 일반 국민들 사이의 6월 항쟁도 마찬가지고요. 언론이 기득권 권력의 편에 들었을 때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언론들이 박근혜 편이었던 언론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면서 시작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안 흘리고도 가능했단 말이에요. 진실을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배님은 이해한다니까.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물론 우리들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런 불행한 사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진미님 말씀처럼 80%라는 여론을 등에 쥐고 언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탄핵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그 자체가 언론임을 완전 부정하는 짓거리밖에 안 돼. 지금에 와서 TV조선이나 채널A나 이런 애들이 박근혜 탄핵은 부당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들은 사람들이 아닌 거지. 그들은 그 어려운 걸 그들은 합니다. 네, 사람이 아닌 놈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기본 그 정도 상식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끌어내리는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문재인은 아니야예요. 메시지가. 박근혜 끌어내리는 건 맞아. 그러니까 박근혜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견고한 그 80%가 유지되는 이유가 또 뭐예요? 언론이 박근혜 탄핵 쪽으로 지금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 기반이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 있었던 6월 혁명 같은 그런 류의 미완의 혁명들이 하지 못했던 일, 이게 현재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들이 노리는 것도 우리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노리는 그 효과의 반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근데 문제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촛불 민심은 잘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야 점잖게 해볼락하에 안 되겠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보세요. 지난 가을, 겨울 정말 정치권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의 어떤 야권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개량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좀 우려스럽게 보는 편이에요. 이를테면 자 지금 여기에서 탄핵이 기각됐다. 라고 했을 때 지금의 정치권 대선 준비를 하고 있던 정치권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 그 촛불 민심은 야씨 못 참아. 부글부글 헌재고 나발이고 이씨 이제 이렇게 감정이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드라이브가 걸릴 때 과연 지금의 야권에서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싹 정권 교체 스무드하게 해가지고 연착륙 하려고 했는데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오히려 당황하면서 결국은 촛불 민심과의 어떤 조율 내지는 조금은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글부글 하고 있는 그 에너지를 틀어막는 어떤 코르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헌재 얘기를 추가로 더 해보면 전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정미이나 박한철이 저는 변호인단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쓰잘데기 없는 증인들을 존나게 들이대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정미 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16명을 신청했으니까 8명 인정해줄게. 과반 이상 인정해줄게. 이걸 공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불쾌한 게 뭐냐면요. 이 재판관은요. 재판관의 입에서 법률적 공정성을 얘기할 때는요. 증인을 공정하게 얘기를 15명을 신청했으니까 8명을 신청하면 과반 이상이니까 매우 공정해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헌법의 103조에 규정하는 공정성은 법관의 양심과 공정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충이지 그게 무슨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데 계속 이 국민들을 이런 법률적 용어로 농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느낌이. 왜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은요. 그 신성한 헌법재판관에서 재판장에서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개소리 해가면서 온갖 증인들 자기한테 불리한 증인들 다 들이대면서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끌려다니냐. 굉장히 종결시켜버리고 바로 판결이 들어간다고 압력을 넣어야만 박근혜도 사실상 이에 대해서 헌재에도 나오든 아니면 변론도 하든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성에는 우리 애청자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증인 채택을 반 이상 해준다고 해서 공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성 법관인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판단한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력 없이. 그것이 분명히 법에 존중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엄격성은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엄격성은 논리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 오로지 논리, 법리적 논리로만 엄격하게 원칙을 들이대서 엄격성의 원칙을 들이대서 판단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공정성의 시비나 또는 증인을 제대로 신문하지 않거나 헌재가 또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거나 하면 법률적인 엄격성에 따라 부적합 판결을 내버릴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 키워드를 던지는 게 매우 심상치가 않다. 만약에 박근혜가 이것과 관련해서 소추인단 쪽에서 질문을 아무리 던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엄격성에 위반되면 판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특검과 같은 공중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2월에 박근혜가 종결을 하지 않고 3월까지 가려고 하는 유도가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둘이 짜진 않았지만 헌재하고 박근혜가 짜진 않았지만 마치 짠 것처럼 다른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그 논리 모순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5대 2대 1설이 그들에게 주는 부담감이나 그런 이야기는 막대되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시작한 거야, 이 이야기가.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요.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특별히 희한하게 나중에 사람들 그걸 몰랐지. 그 사람 죽고 난 뒤에 알았지. 정말로 이상하게 평상시처럼 다르게 와서 맛있는 걸 사주고 갔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시시비비가 안 나오게 하려면 떼쓰는 거 알지만 받아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이 뭐 누구 추천으로 들어왔건 간에 거기에 공정하게 하리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기각이 되고 나면 반전 효과도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내릴 것이다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흐름이라 그러면 기각이 나도 놀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적 분노를 생기지도 않고 그 위험이 끝나버리는 거야. 예, 저는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예요. 굉장히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뭐 신비님 얘기처럼 헌재가 왜 졌다고 이야기를 들어줘 가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얘기 짰을 때부터 헌재는 헌재 사는 방도 자기 살 궁리를 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큰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어떤 기관이나요? 그 기관은 자기 그 기관을 유지, 발전 시키는 그 자체의 의지가 있어요.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대해서 끝이 나면 안 돼. 내가 이 조직을 말아먹은 걸로 끝을 내면 안 돼요. 그런데 솔직히요, 지금 어떤 식으로든 뭐 정권이 바뀐 이후든 뭐든 개헌 이야기는 쭉 있어 왔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고. 그럴 적에 솔직히 지금 이딴 식으로 헌재가 정말 너무나 국민들의 등다리에 칼을 꽂는 정말 너무 정말 왜 있냐? 저것들 뭐냐? 이런 소리를 만약에 듣고 이 국면이 넘어간다 칩시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헌재는요, 이게 끝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잘 보고 있다. 지금 중요할 때 너 잘해라. 하고, 그래, 잘해. 자, 얼마 안 남았어. 열심히 해. 이렇게 하고 있다. 가. 띡하니 내놓는 게 이제 똥을 찍 싼 거야. 이걸 봤을 때, 에라이 씨, 인간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들면 이 배신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이, 개헌과 더불어 들어가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헌재야 고마하자. 쓸데없다 저거 완전히 옥상 오기고 말도 안 되고 고마해. 치아뿌리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시나리오도 전체 이 촛불 민심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꽤 괜찮네, 해볼만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헌재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러면 국가적인 새 판을 짜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87 혁명으로 만들어낸 그 헌법기관 그 모든 것을 과정을 밟아서 있는 기구 써서 우여든동 이거를 잘 마무리해 보려고 했더니 대개는 개뿔 안 돼. 역시 이 헌법 자체는 문제가 있었고 한계가 많아. 완전히 새로 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은 그걸 약간은 바랍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기대 속에서 얼마든지 헌재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권력 구조, 검찰 개혁 아주 개혁의 과정을 거치려면 5년, 10년 거쳐야 되는 일이 순식간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지금의 야권에서 상당수가 굉장히
배신을 때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름하여 꽃놀이표라고 하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결론적으로 우리 유리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그 국회 같은 데서 아직까지 탄핵 이후에 법안 통과가 한 건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지점도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왜 갑시다. 안 하냐고. 아무것도 아니, 안 하냐고. 왜?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 우리가 뻔히 보이듯이 새누리당 또는 가끔씩은 그 뭐 선거 연령 제한 같은 거는 바른정당과 합세해가지고 그들이 어그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 사사건건마다 국회의원들이 비겁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탄핵을 저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국회 내에서 계속 직권상정으로 뭔가를 통과시켜버리면 그 여론의 반발 심리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 저쪽을 더 겹치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심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뭉뚱그려서 국회의원들이 일도 안 하고 쳐자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니야. 우리가 하는 역할이 정말 국회의원들이 나쁜 놈이야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 국회의원들이 힘내라고 야 봐라 새누리당 애들아 우리 좀 지지자들이 저 법 통과시키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 이런 식의 어떤 명분을 주는 의미에서 비판하는 건 맞지만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요. 우리가 원하는 개혁 입법안이 다 올라갔습니다. 이미 다 올려가 있고요. 아직 이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법률안이 지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정의당도 수십 개 법안을 다 개혁안도 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엄청난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 어쨌든 10일 날인가요? 예, 황교안도 지금 대정부 질문에 지금 참석을 촉구하는 만약에 안 오면 대정부 질문을 자체를 안 해버리겠다고 지금 엄포까지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법안들이 왜 통과가 안 되냐면 여야가 논의를 하면 이 쟁점 법안이 돼버릴 경우에는 계류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법안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사위원장이 소추단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법안이 그렇죠. 네, 법사위원까지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쪽에 이제 몰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아까 진미님이 얘기한 대로 국회가 지금은 어쨌든 모든 지금 정의당이 모범적으로 한 것처럼 개혁 입법안들을 모두 다 상정을 해놔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휘몰아치게 하고 니들도. 계속 올려놓고 나중에 기각이 되든 어쩌든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우리가 촛불 켜 이게 정말 법안이 되는구나. 이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망적인 게.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비관적으로 얘기 드렸던 이유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피를 흘리고 소수고 정예부대가 가서 파이프 들고 짱돌 들고 화염병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이렇게 많은 수백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즐기면서 혁명할 수 있는 건 역사 인류에서 최초거든요. 그러면 최초인 만큼 즐기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계심을 갖고 매주 토요일 정말 3월 마지막까지만이라도 몰아주십사 이거예요. 판결할 때까지.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하면 저같이 비관론자들도 굉장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촛불수가 적어지면 제가 불안해 이제. 더 비관적이어지고 더 저 패배의식에 막 찌들려서 방송도 못하겠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100만 채워주시면 이런 모략 다 안 통해요. 어차피 이 길은 인내심을 우리가 찾은 거예요. 예, 지난 가을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어떤 뭐가 발견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수술을 하자. 단칼의 해결 또 있고 이게 수술을 말고 수술 좀 여러 가지 피도 많이 나고 아프고 하니까 약을 먹는 방식으로 가되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좀 걸립니다. 시간이. 근데 매주 이런 항암 치료를 받으러 와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요. 그러면 나는 항암 치료를 받는 쪽으로 택하겠어요. 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면 해야지. 매주 받아야지. 근데 안 받고 중간에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지겨워. 머리도 빠지고 큰일 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되면 그걸 제거를 아무리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개혁이나 혁명은요. 법 테두리 안에서 탄핵으로 가면 사실 안 되는 거였어요. 조금 혼란이 있더라도 확 뒤집어 엎어야 저항할 시간 없이 굳히기 들어가는 건데 탄핵이라는 게 어차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잖아요. 최장은 6개월까지. 그럼 사실 임기 끝나는 상황이라 여기에 그들의 반동, 역습이 분명히 있을 걸 예상을 했던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실패 역사 되풀이하기 힘들어요. 이 상황은. 이번 방송에 제가 목소리가 없어서 참석 안 했는 줄 알까봐 한마디 보태면요. 성과연봉제. 저는 혹시 피 흘리게 된 4.19와 같은 5.18과 같은 과거에 승리는 하였으나 상처뿐인 영광에 그쳤던 승리로 돌아가게 될까봐 저는 그 점이 참 두렵습니다. 물론 각오는 돼 있죠. 만일 이것들이 기각을 시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적 분노를 끌어올리게 되면 그땐 분명히 돌을 잡아야 되고 창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평화적인 시위로 세계 유례 없이 싸워온 이렇게 노력해왔던 우리의 그 민주적인 행태와 업적들이 결국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또다시 국민이 피를 보고 또 그 피의 어떤 희생 속에서 만들어지는 또 개혁이나 변화가 과거의 답습처럼 또 일어나게 될 것이 될까봐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이야기 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리면 또 그렇게 결론 내리면 어떡해요. 긍정의 에너지가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혁명들과 상황이 다르다. 탄핵이란 기간 동안 사람들은 일단 지켜보자 분위기인 거지. 그 틈을 노리고 태극기 들고 나오는 거니까 어떤 결론이 나든 상관없이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 결론 이후에는 더 심한 에너지가 분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래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촛불 광장에 나오시면 됩니다. 뭘 맞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 네, 꼭 맞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프리허그 해드릴게요 제가. 또. 나가기 싫겠다. 나 왜 상계동 먹개비인데. 하지마. 그거 같은 걸 조작해서 내릴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게 들통나면 진짜 확실하게 탄핵이니까 그렇게는 참아 못하는 살 떨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같은 사람들은 정규제 TV 같은 데 나오고 친박 집회 같은 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근거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할 도리를 다 했다. 자기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탄핵을 처음 맞아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통화 기록을 못 찾겠다라는 이슈 무슨 이게 디지털 시대에 통화 기록이 어디 무슨 창고에 박혀 있는 서류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못 찾겠다라는 건 통화 안 했다는 뜻이지. 엄밀히 따지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통신사의 전화번호만 가지고 시간대로 가서 조회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록인데 그 기록이 우연히 서버에서 상실됐을까? 삭제됐을까? 아니 워낙 이제 그거에 의해서? 대포폰을 썼으니까 내 말은 그냥 캡처만 해서 줘도 헌재사 했구나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캡처해서도 못 주잖아. 청와대발 전화로 하지 말고 받은 사람 폰이라도 뒤지란 말이야. 제 얘기가 그 그럼 되잖아.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보세요. 국가안보실장하고 7번을 통화했다는 거예요. 최초 통화가 10시 15분에 있었고요. 10시 30분에 해양경찰청장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누구하고 있었냐면 그 외교부 수석하고도 있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오전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냈으면 아 박근혜하고 통화는 했구나라고 국민이 이렇게 신뢰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 10시에나 11시경에 또는 9시 반경에라도 누구하고 외부에 단 한 통화라도 했으면 아 정신 차리고 있었구나라고 신뢰를 좀 보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7시간 동안 프로포폴 쳐맞거나 뭐를 쳐 먹어서 정신을 해롱해롱 하고 있다라고 지금 국민이 모든 걸 의심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하나만 증거를 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서면 지시 26번의 서면 지시와 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관저에 입출입 내역도 내달라고 하니까 안 내. 그리고 결국은 정호성이 다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면 보고를 막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건데 왜 홈페이지에는 29번의 보고 지시와 전화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치냐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탄핵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개념이 계속 혼돈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세월호 당일날 특별히 뭘 하지 않았다는 게 특정한 어떤 법에 위반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형사적으로만 생각하면. 맞아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건도 그렇습니다. 자기들 실드를 그렇게 치면 돼요. 아니 뭐 국가 정책 하다 보면은 결이 안 맞는 사람들에게 지원 안 해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형사적으로는 법을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헌법 위반은 위반입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가 국민이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지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지 말자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태도로 보면 형사법적으로는 예를 들면 형사법에 배가 무너질 때 대통령은 깨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게 징역 몇 년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법률이 없지 않는 한 그게 박근혜가 형사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행하는 자의 책임으로서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헌재에 가서 이 사람을 탄핵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헌법 사범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월호에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민이 다량으로 세월호처럼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면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요. 자, 근데 세월호 이야기는 답이 너무 뻔해서 세월호만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그들의 쉴드는 일단 차 싶어서 이제 김문수가 후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오히려 친박들 니네들 뭐 하고 있어? 빨리 집회에 나가라고 최근에 이제 김문수가 친박들을 채찍질하는 이런까지 이제 이르렀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막 돼가다가 이제는 재활용도 불가능한 쓰레기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들한테는 영웅이 탄생한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영웅이. 그러니까 한때는 대선 주자로 불리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직도 자기한테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대구에 내려가서도 지잖아요. 그렇죠. 선거에서 떨어지잖아. 긁어 보니까 얘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이구나 지금. 그렇죠. 예. 나 잠깐 의원으로 착각하고 있었네. 그래서 어쨌든 김문수의 말투와 움직임을 보면 친박들이 적자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곧 그것이 가시화될 거다. 그래서 또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관전 포인트다. 이걸 너무 필연적으로 보지 마라. 재미로 즐겨라 그냥 즐겨라. 예.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점점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헌법재판소 안으로 강일훈 재판관이 주심이잖아요. 이건 물론 뭐 의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증인들을 집어넣으니까 더군다나 증인을 집어넣어서 지금 헌재가 8명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2월 탄핵이 물 건너가 버린 거예요. 2월 사실 말일까지 증인에 대한 심리 같은 걸 해야 되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증인을 데려다 놓고 증인 신문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을 하는데 니들 도대체 의도가 뭐냐 이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용을 들어보면 박근혜한테 불리해. 근데 박근혜 변호인단 대리인단이라고 쳐나와가지고 그 지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정말 박근혜 대리인단들은 부끄러운 짓 하는 거거든요. 결국 박근혜 대리인단이 생각하는 세상의 시나리오는 헌재 재판관들을 열받게 만들어 가지고 무슨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혈압이 터지거나 하게끔 해서 하나를 유고시켜버리는 거야. 유고시켜버리는 잠깐 게 정말 의사 갈 수 있는 최고의 음모론이다. 그 시나리오를 짠 게 아닌가 싶어요. 계속 열받게 만드는 거야.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연시키겠다는 전술은 전체적으로는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의도 내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박근혜 탄핵 기각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떠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도 했고 지금 이제 각 팟캐스트가 다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5대 2대 1설. 찬성 5, 반대 2,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 하나.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그 1이 6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6대 2면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사람이 중간지대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 요게 이제 각 정파들마다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흔들리고 있으니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써먹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정반대로 탄핵이 위험하니 촛불 집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또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 진원지가 있는데 물론 기존 언론들에서는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어차피 위험 비효일 뿐이다. 어떻게 탄핵하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다 알겠느냐 하지만 이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뭐 헌재를 흔들기 위한 용도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됐냐를 보시면 돼요. 그럼요. 누구 추천으로. 거기에 박근혜나 이명박의 추천이었던 사람들, 대법원장 추천, 국회에 여야 합의로 추천한 사람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거기서 박근혜 추천했던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엔 엄중하게 촛불이 막 100몇십만씩 나올 때는 아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탄핵 언론 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특검이 그것을 확인해주는 형태로 계속 지금 쳇바퀴 돌듯이 돌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건데 이 사람 이야기 한번 잠깐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김문수 최근에 김문수 행적 봤죠? 예. 이 사람이 대체 예전부터 김문수가 했던 그 여러 가지 말들은 저 사람이 예전에 한때 운동권이었나 싶을 정도이긴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더라. 아 정말 쓰레기. 박근혜 대통령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온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가. 자체가 먼지거든. 저는 덩어리에 거대한 먼지거든. 털어낼 수가 없지. 그거 하나가 그냥 먼지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의 발악적 변태의 미학을 난 보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문수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까? 그리고 저는 소위 박사모나 소위 탄기국의 집회에 참여를 왜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몰랐던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요? 서경석 목사하고 같이 다니면 버려요. 또 엉뚱한 사람을 끌어들여. 아니요, 서 목사가 버려놨어. 그러니까 제가 신비님도 저기 박사모 집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버릴 수 있어. 계속 무대에 올라간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털어도 먼지 안 나온 사람이네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죠. 서경석 목사가 어쨌든 예수를 배신하고 악의 축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도지사 할 때부터 서경석 목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얘를 완전히 배려놔 버렸어요. 그런데 김문수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떴다방식 지지를 박근혜한테 보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새누리당 내에 황교안 대선 출마가 굉장히 유력한데 네. 불명확합니다. 제가 볼 땐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친박 적자를 누구한테 내려보낼 거냐에 내부 기싸움에 돌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그 적임자다라는 걸 자인하는 그렇죠. 것이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요. 황교안이 죽어버릴 경우에는 15%의 완고한 패륜 집단의 지지 세력. 자기가 박정희처럼 온갖 수십 년을 집권하고 온갖 개짓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영웅적 칭호를 한 방에 그 15%를 얻어버릴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이 15%를 기본으로 지지층을 확보한 후에 이번에는 어차피 떨어지거나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들을 대변하면서 다음에 15%를 완고하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싸움이 시작됐다. 위기가 최대의 기회다. 최대의 기회인 이런 거죠. 거라서 지금 이쪽이 쫄딱 망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적자로서 바로 인정받고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적으나마 남아있는 그 유산을 좀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판돈을 불려 나가겠어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고요. 새끼가 남의 논에 들어가서 지금 이삭죽기를 하다가 나중에 진혼이라고 우기려고 지금 하는 짓거리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도요. 대선 끝나면은 새누리당 당직 전당대회 같은 거에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키려고 노력했다.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욕심을 부리는 거고. 그래서 김진태와 윤상현, 조원진 이들이 이제 촛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용할 수 있던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라고 불리우는 보수 집회가 많아지고 이쪽 촛불이 적어지기 시작하니까 원래 본성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건 당연한 의심이고 친박들이 그것을 써먹든 이쪽이 써먹든 어쩌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일단 여의도부터 따져봅시다. 여의도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의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의도 남도에는 어떤 은행가가 있고요. 북쪽에는 이제 정치가가 있는 정치가 얘기입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기각설은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작동돼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 기각설은 저는 새누리당에서 배포한 하나의 모략 정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 기각설에서 가장 효과를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누리당입니다. 네, 친박들이죠.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을 뒤흔들고 황교안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새누리당이 붕괴되거나 또는 박근혜가 탄핵 인용될 거라고 확정이 돼버리면 새누리당의 정치력이 완전히 제로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을 그나마 지역 연고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지해왔던 사람들도 못내 아쉬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각될 거라고 한다면 이 못내 아쉬움이 결집돼 버린다는 겁니다. 저 바닥에서부터. 아 그래 기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굉장히 유력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추가 탈당 움직임이 친박 사이에 있죠. 근데 이 추가 탈당의 움직임을 저지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야야 기각될 수도 있겠네. 잘못 나갔다 좆되는 수가 있겠네. 바른정당 갔다간 이건 그냥 끝나겠네. 라는 두려움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하시고 이거의 원인이 어디에 나왔냐면 정우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른정당에 해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다수 존재한다. 해군. 돌아와. 네, 돌아와라. 그래서 해군설을 퍼뜨리면서 이게 이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친박, 그러니까 친일 독재 2, 3세대들의 재결집을 노리는 게 기각설의 최대 수혜자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효과는 이쪽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이제 반대론도 가능하죠. 아니, 우리도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원래도 결집할 수 있는 지금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 리스트를 보고 이들이 헌법재판관이 누구의 의수 됐느냐도 보면 애초에 출발점이 위험했다니까요. 애초에 출발점이.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박근혜 탄핵으로 몰고 갈 때는 그 분위기 짓눌렸던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촛불이 만들어낸 탄핵이면 촛불이 다시 활로를 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얘기 중에 지금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만일 그렇게 뭐 약점을 잡혔든 성향이 그렇든 타고나길 그렇든 지금 배신 때릴 놈이 예상이 보인다고 치면 뭔 짓을 해도 결국은 배신을 때리지 않을까요? 이게 탄핵에 대한 것들이 촛불이 다시 타오른다고 해서 지금 어차피 배신 때리려고 맘먹고 있고 합의 본 애들이 마음을 돌려먹을 만한 여지가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그게 오히려 더 두려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2명의 기각을 하겠다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재판관 중에 2명이 나 기각시킬 거야, 반대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압박은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저들한테 유리할까요? 지금 정치권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탄핵이 수상하다, 위험하다,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대표도 지금 우리가 대선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쪽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은 것부터 조금 짚고요. 이 다음에 그 박근혜 쪽의 의도가 뭔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우리 증거 있거든 자료 보충해가지고 제출할 게 다 했지만 뻥카였어.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한 게 없었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치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어떤 걸 집어넣어서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든 만들어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박근혜 씨가 다른 것은 총 어쨌든 5개의 범죄의 루틴에서 추가로 나와서 이제 이게 세월호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도덕적,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다른 루틴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어를 해댔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지금 가보시면요.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계속 추가 이것이 팩트라는 걸 추가 보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추가 팩트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것을 보면 총 29건의 보고 지시사항 회의가 있었어요. 당일날 오후 4시 이전에. 그중에요. 신경을 좀 써서 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직접 박근혜가 지시한 사건이 3건입니다. 3건이고 보고를 받는 것이 29건 중에 26건입니다. 그런데 이 26건 중에 분석을 해보면 서면을 제외한 통화로 전화 통화로 보고받은 게 총 9건이에요. 그 나머지는 서면입니다. 그래서 총 29건의 보고와 회의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게 시간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헌재가 야 자료 좀 내봐. 그랬으면 홈페이지 거 긁어서 냈으면 그죠? 헌재에 냈다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 거 긁어서 긁어서 냈으면 거기에 따른 증빙 자료를 내야 되는데 단 한 가지도 내지 않았다는 거. 저는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그게 증빙 자료잖아. 자기가 쓴 거 그게 제가 증빙 쓴 자료야. 얘기잖아요. 굉장히 이제 정말 제가 분노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뺍시다. 그런데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10시 13분에.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라도 내면 되잖아. 그 통화 기록 내면 되잖아. 둘 중에 아무나. 그것도 안 내.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안 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만약에 못 내겠으면 10시 30분에 해양 경찰청장과 전화로 지시를 했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해양 경찰청장의 전화 기록을 내면 되잖아. 내용은 안 내더라도 그것도 안 내. 거짓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후 4시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주무시는 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요. 내가 범죄자야 하나만 증거를 들이댈 수 있으면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깨어는 있었구나. 그러니까 코미디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세월호 7시간은 이렇게 됐다. 제출을 했어. 출처가 어디냐? 청와대 홈페이지입니다. 청와대 나 홈페이지. 자신. 그거야. 청와대 홈페이지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런 논리에 좀 가까워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들도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